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회사가 가진 전체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정리만 한번 해볼까요? 그때 회사가 남에게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고 회사가 회사의 일부를 팔고 이때 자금을 조달해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자산에는 크게 남에게 빌린 돈 부채가 있고 자신의 돈 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남에게 자금을 빌려오는 방법은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뭐라고 했었죠? 국채라고 했었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공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했었죠? 국공채라고 그랬죠. 그럼 국공채에서 이자율이 있다면 그 이자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이자니까 거의 확실하게 지급이 된다? 네. 그래서 위험이 없는 상태의 수익률, 무위험률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무위험률 시간에 대한 대가는 정계금의 이자율이나 국공채 이자율을 가져다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경기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었죠. 이때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사채라고 하는 거죠. 이 사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채업자의 사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채의 줄임말이 사채입니다. 회사채를 이제 발행했는데 1억 원짜리 회사채 3년 6% 이자율 지급하는 회사채를 발행했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회사가 나한테 1억 빌려줘. 몇 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내가 연 이자율을 얼마 줄게? 6% 이자 줄 테니까 3년간 돈 빌려줘.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채권을 누가 사기로 했냐면 투자자가 사기로 한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이제 이 회사의 신용도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지금. 됐나요? 그럼 회사는 지금 투자자에게 판 게 있나요? 회사의 자산을 팔았나요? 회사의 일부를 팔았나요? 그게 아니라 이 회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온 거죠. 그러면 지금 자산 매각을 했다.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온 거잖아요. 그럼 투자자에게서 흘러간 1억은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돈이니까 얘를 부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자금을 조달하는 융통하는 대표 주자가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채권의 발행인 거죠. 채권. 그래서 부채금융의 조달 수단이 대표 주자가 채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채권에 투자한 사람이니까. 그럼 채권자는 뭘 목적으로 투자를 한 거다? 약속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회사가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뭘 발행하냐면 주식을 발행한다고 얘기를 하죠. 주식 들어보셨죠? 그러면 주식을 얼마만큼 발행했냐면 1억만큼 발행한 거예요. 주식을 이제 발행을 했답니다. 그럼 이 주식에는 몇 년에 걸쳐서 몇 프로 이자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럼 투자자가 이 주식을 사면 회사는 결국 이 주식의 형태로 회사의 일부를 잘게 썰어서 매각하는 거죠. 투자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자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투자자가 1억을 넣어주면 이 1억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을 매각하고 이 회사의 일부와 돈을 막 교환한 거니까 이제 자신의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본 또는 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의 대표 주자가 바로 뭐다? 주식이죠.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를 우리는 주식의 소유주라고 해서 뭐라고 하고? 주주라고 하고. 주주는 회사의 주인인가요? 회사의 주인이죠. 자산의 일부를 보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면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사는 건가요? 배당 수익? 배당 수입을 목적으로 사는 거죠. 배당 수익을.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됐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장사가 안 돼서 회사 운영이 잘 안 돼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면 이제 배당 수익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주가 감수해야 될 위험의 크기는 큰가요? 크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위험이 큰 만큼 누리고자 하는 수익도 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도 회사는 약속한 이자를 지불해야 될까요? 지불해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는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작으니까 누리고자 하는 수익도 작겠죠.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시장이 있다라면 증권시장은 크게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는 거죠. 둘로. 그래서 주식과 채권 중에 무엇의 위험이 더 컸었죠? 우리는 무슨 투자를 했을 때 위험이 더 크다? 주식 투자는 위험이 큰 반면에 수익도 더 큰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면 채권 투자는 위험이 적은 반면에 수익도 작은 거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위험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상쇄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망하게 되면 주식 투자자는 같이 망하나요? 회사가 망하면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망해도 돈은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는 주주단이 힘이 센가요? 채권단이 힘이 센가요? 채권단이 힘이 세죠. 네,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는 지금 실은 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쭉 나왔었던 거죠?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뜬금없이 회사가 자산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를 믿고 돈 빌려줘. 그게 채권의 발행이었고 그때 채권을 사는 사람을 채권자 뭘 목적으로 산다?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사더라. 그때 들어온 돈은 자산의 일부를 매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빌렸으니까 빌린 돈이더라. 부채금융이었고 회사가 회사의 일부를 잘게 썰어서 파는 것. 자산 매각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오면 그때는 내 자산을 팔고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그 돈은 내 돈이 된다. 그게 지분금융이었죠. 지분금융의 대표자가 주식. 그런데 우리는 증권시장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있을 때 실제로 무엇이 더 위험하다? 주식 투자는 위험하죠. 그 대신 수익이 더 크고 그에 따라 채권 투자는 위험이 작은 만큼 수익도 작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는 모저당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지분형 증권과 채권형 증권이 있을 겁니다. 되세요? 그럼 둘 중에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는 뭐가 더 클까요? 지분형은 위험이 큰 반면에 수익도 더 크겠네요. 그럼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은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작은 반면에 수익도 작겠네요. 그럼 이 둘을 섞은 혼합형이 있다면 걔는 위험도 중간, 수익도 중간이겠네요.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쪼개져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때 이 부분도 크기순 문제가 나오는데 위험이 큰 반면에 수익도 크고 얘는 중간, 얘는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았잖아요. 그래서 크기순은 지분형이 제일 크고 혼합형, 그 다음 채권형의 형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혼합형 저당담보증권에 이자율과 만기가 있을 텐데 그 이자율이나 만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잘게 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짜장면이 있고 짬뽕이 있는데 그 둘을 섞은 짬짜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짬짜면도 마음에 안 들어서 걔를 잘게 썰어서 각각 뿌려 먹는 소스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게 바로 뭐냐면 혼합형이 됩니다. 혼합형에서 잘게 썬 CMO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분형과 채권형과 중간에 섞은 혼합형을 잘게 썰은 여러 개의 계층으로 쪼개져 있는 다계층 채권이 있는 거예요. CMO.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CMO를 다계층 채권이라고 하고 만기와 이자율이 상이한 여러 종류의 채권이 되니까 좀 더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겠네요. 짜장면보다 짬뽕보다 짬짜면이 먹는 사람의 만족도를 더 키워줄 거고 그때 걔를 잘게 썰어서 소스, 양념 등 다르게 한 게
더 잘 팔리겠네요. 지금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저당담보증권의 거의 대부분의 형태는 CMO의 형태랍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 쪼개져 있는 다계층 채권을 트렌치라고 하는데 치치치 CMO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얘가 가장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수는 지분형, 채권형, 중간에 누구다? 혼합형이 끼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서 크기수는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수는 그 다음 수익률의 크기수는 알겠는데 뭐가 들어갔다? 발행액수의 크기수는 들어가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해봅니다. 자, 보세요.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연습을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사실은 지금 교재 110페이지를 보고 계시죠. 근데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도 실제 시험에 하나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기초입문반에서 이 부분까지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해가 되나 보세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A가 있고 M이 있대요. 그리고 가운데 B가 있답니다. 이 B는 뭐냐면 팩트랍니다. 팩트래요. 그리고 S가 있고 B가 있답니다. S와 B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A는 뭐냐면 에셋이에요. 에셋. 미래 에셋 들어보셨나요? 미래 에셋. 그럼 미래 에셋은 미래 자산인 거죠. 그래서 에셋은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A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자산이라고 대답하세요. A는 뭐다? 자산. 그 다음 M은 아까 모기지네요. 모기지가 뭐였죠? 저당이었죠. 그래서 M이 나오면 뭐다? 저당인 거예요. 그 다음 가운데 B가 나오면 얘는 팩트면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되돌려주는 것을 담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담보부예요. 백은 뭐다? 내 뒤에 담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담보부. 그 다음 S는 시큐리티스랍니다. 그래서 얘는 증권이에요. 증권. 또는 주식이 되겠죠. 그 다음 B는 본드예요. 채권. 그래서 B가 나오면 뭐다? 채권. S가 나오면 증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합을 짜볼 거예요. 제가 만든 조합을 이제 읽어보시는 거예요. A, B, S가 있답니다. 그럼 얘는 자산, 담보부, 증권이겠죠. 그래서 어떤 자산이 있을 때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면 얘를 다 ABS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MBS도, M도 저당 채권도 자산이라는 말씀 드렸나요? 자산의 일종이죠.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미래 현금 유입을 유발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당 채권은 원리금 수취권 가져서 미래 계속해서 원리금이 들어오니까 현금 유입. 그리고 만약에 배째라 배를 내면 한꺼번에 째서 조달할 수도 있었죠. 이게 자산이었죠. 그래서 이때 MBS라고 얘기하면 M 뭐죠? 저당. B 담보부 증권인 거죠. 지금 저당담보부 증권. 저당담보부 증권을 뭐라고 한다? MBS라고 하고 M도 저당 채권도 자산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ABS의 한 가지 종류가 MBS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 MBB라고 나오면 얘는 뭘까요? 저당 담보부 채권이죠.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된답니다. 되셨죠? 그때 자 이제 보세요. 저당을 누가 사들였죠, 여러분? 지금 저당 이게 모저당이었죠. 이 모저당이 2억짜리였어요. 몇 프로 이자율이었죠, 여러분? 5% 이자율. 그리고 이때 20년에 걸쳐서 5% 이자율 지불하는 저당 채권이었죠. 근데 이 모저당을 1차 저당 시장의 대출 기관인 은행이 지금 누구에게 팔았죠? HF공사에 판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판 겁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모저당을 자신의 자산이니까 보유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얘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HF공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모조당이 있어. 저당 채권이 있는데 얘 갑으로부터 계속해서 20년에 걸쳐서 5% 이자를 받는 자산이고 저당 채권이고 배째라 배를 내밀면 난 뗄 수 있는 권리 저당권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 믿고 돈 좀 나한테 줘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첫 번째로 지분형은 뭐 하는 거냐면 얘를 아예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제 중요한 건 HF공사는 이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할 거니까 얘를 발행기간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발이에요. 발. 그리고 이 저당담보증권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투자자라고 할 겁니다. 투자자예요. 그러면 발행기관인 HF공사가 가진 자산 모저당을 가지고 2억짜리를 가지고 이 자산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오는데 한 번은 크게 방법이 이 자산을 아예 투자자에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얘 믿고 돈 빌려줘가 있겠죠. 기본이. 그럼 아예 얘를 파는 걸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럼 모조당을 팔아치워버렸다면 자산 매각이니까 들어온 돈이 누구 돈이 될까요? HF공사 돈이 되겠죠? 발행기관의 돈. 그럼 걔는 지분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저당 믿고 돈 빌려줘 되면 자산 매각이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빌려온 건가요? 그럼 이때 그 형태는 뭐가 된다? 채권형이 되겠죠. 채권형. 그걸 섞은 게 뭐가 된다? 혼합형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HF공사가 2억짜리를 만약에 투자자에게 팔아치워버렸다면 자산을 매각한 거니까 2억짜리 넘어갑니다. 지금 투자자에게. 그럼 투자자에게서 2억이 들어오겠죠. 맛 교환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은 발행 규모가 얼마가 될까요? 2억이겠죠? 그럼 얘는 같게 발행된다, 적게 발행된다? 같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발행 수수료 등만 빼면 얘는 금액이 같아요. 모저당을 판 거니까 투자자에게. 그런데 이제 뭐가 차이점인지 보세요. HF공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저당 2억짜리 믿고 돈 좀 빌려줘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2억짜리 믿고 2억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2억 빌려주지 않겠죠. 그럼 더 많이 빌려줄까요? 더 적게? 더 적게. 그래서 얘 1억 9천을 빌려주는 거예요. 1억 8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는 같게 발행된다, 적게? 적게. 뭐보다 적게? 모저당 금액보다. 주택 저당 채권 금액보다 적게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1억 8천 빌려주면서 2억 담보 제공받은 거네요. 그럼 초과 담보가 유지가 됐나요? 안 됐나요? 얘는 초과 담보가 유지가 된 거죠. 고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제일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HF공사가 돈을 더 빌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진 이 모저당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그 두 가지 권리 중에 저당권은 못 넘겨주고 원리금 수취권 넘겨줄 테니까 너 매월 받아. 너 갑이 지불하는 금액 너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넘겨줄게. 그 대신 돈 좀 더 빌려줘 봐봐. 이게 바로 뭐냐면 혼합형이랍니다. 그럼 혼합형도 돈을 빌려오는 건 똑같은데 얘는 권리를 하나 누구에게 넘겼으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넘긴 만큼 투자자에게 돈을 더 많이 빌려올 수 있겠네요. 1억 9천. 예를 들자면. 그럼 얘는 적게 빌려오는 건데 얘는 더 많이 빌려오는 건가요? 얘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같게고 적게고 얘는 중간이겠네요. 그럼 초과 담보를 1억 9천 빌려주면서 2억 담보 잡았으니까 초과 담보가 채권형보다는 줄었죠.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투자자가 더 크겠네요. 그런데 지금 지분형은 아예 이 모저당 팔아치워버린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모저당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으면 다 이제 투자자가 감수하네요. 그래서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큰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발행기관 입장에서는 모저당을 팔았는데 무슨 담보를 제공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초과담보의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원래 크기 순위, 지분형, 혼합형, 채권형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MPTS는 저당담보부 증권이니까 다 뭐는 들어있죠? M은 들어있죠. 그때 MBB는 저당담보부 채권이라고 우리가 아예 공부를 했죠. 얘 채권형이에요. 그런데 MPTS는 PT가 왜 들어가냐면 얘는 패스스루랍니다. 통과해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앞에 생략된 사람이 한 명 있죠. 갑이 매월 원리금을 지불합니다. 그럼 그때 지불한 원리금이 원래는 발행기간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발행기간이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에게 넘겼다면? 투자자에게 넘겼다면 이 발행기간을 통과해서 누구에게 흘러들어가야 된다? 투자자에게 흘러들어가겠죠. 통과해서. 그래서 PT가 들어가면 누구를 통과해 갔다? 발을 통과해서 투자자에게 곧장 간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것이다? 투자자에게.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MPTS는 아예 다 팔아치웠으니까 투자자가 저당권, 원리금 수취권 다 갖고 있는 거죠. MPTB 아까 돈 빌려줬는데 원리금 수취권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돈 좀 더 빌려줘 봐봐 이거였죠. 그러니까 PT죠. 여기도. 물론 얘 패스스루고 얘 다릅니다. 단어가. 그렇지만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MPTS는 기본적으로 갑이 지불하는 매월의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기간은 이제 전혀 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발행기간은 받아서 바로 계좌 이체시켜 주겠네요. 투자자에게. 그래서 얘를 이체증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매월 수익을 누리겠네요. 매월 지급되겠죠. 근데 MBB는 갑으로부터 받은 원리금 발행기간이 다 받는 거고 발행기간은 얘한테 약속한 이자만 지급해 주면 되잖아요. 얜 6개월 단위로. 그 다음 현금음이 연속되지도 않습니다. 얘 원리금 수취권 그대로 갖고 있죠. 저당권도 얘가 갖고 있는 거. 그때 저당권은 얘가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 수취권만 얘한테 넘긴 것, 그게 섞인 거죠. 그게 바로 무슨요? 혼합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 혼합형의 만기와 이자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 얘를 잘게 썬 거죠. 그래서 만기가 짧은 것, 중간인 것, 긴 것 이렇게. 그럼 만기가 짧을수록 짧은 기간 동안의 위험만 감수하니까 이때 이자를 조금만 주겠네요. 중기 더 많이, 장기는 더 많이 주겠죠. 그럼 골라잡아 형태가 된다. 그래서 계층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 이게 다계층 채권.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걸 트렌치라고 합니다. 결국은 다 설명드리고 있는데 트렌치, CMO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끝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의 크기순, 수익률의 크기순 다 MPTS, MPTB, MBB. 주식이 제일 크고 채권, 그 다음 혼합형이다 이렇게 되는데 딱 하나의 크기순이 바뀌네요. 초과담보의 크기순은 뭐가 제일 초과담보를 많이 유지시켰죠? 지금 채권형이죠. 그 다음 혼합형, 그 다음 지분형은 초과담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뭘 내냐면 MBB는 투자자에게 넘어간 게 하나도 없나요? 넘어간 게 하나도 없죠. 얘는 돈을 그냥 빌려온 거죠. 모저당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얘 믿고 돈 빌려줘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모저당을 아예 넘기지 않았네요. 저당권도 원리금 수취권도.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지 않은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만? MBB만. 얘 넘어갔죠? 원리금 수취권 넘겨주고 돈 좀 더 빌려줘 봐봐. 얘 아예 다 넘겼죠? 저당권 원리금 수취권. 얘는 얘 원리금 수취권 넘긴 것을 쪼갰죠?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콜 방어라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콜 방어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콜 방어가 뭐냐면 이런 개념. 금융론도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실은 재밌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재밌습니다.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딱 잡아놓고 나면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어느 순간인가 약간 불쌍해져야 돼요.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어 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구나. 정말 가상하다 가상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되세요? 근데 그 순간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연습해 보면 돼요. 자, 이제 콜방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이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이때 자동차 회사에 H회사라고 볼게요. H회사라고. 이거 민감할 수 있으니까 H회사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이 회사가 당연히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갑에게 자동차를 팔았어요. 자동차를 그릴 수도 있지만 잘 못 그리니까 자동차라고 적었습니다. 자동차를 팔았네요. 그런데 이때 멀쩡히 갑이 잘 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이 됐대요. 하자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럼 이 하자를 이유로 해서 자동차 회사가 이 자동차를 불러들이나요? 불러들이죠. 불러들이는 걸 뭐라고 하죠? 콜이라고 하죠. 그러면 불러들인 다음에 자동차가 일로 왔죠. 그럼 이 자동차를 뽀개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자를 수선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주나요? 갑에게. 그래서 얘를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라고 해서 리콜 제도라고 하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리콜은 그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리콜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쳐서 다시 되돌려주니까 얘를 리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 발행기간이 있어요. 뭘 발행한 기간이죠, 여러분? 발행기간은 저당담보부증권을 발행한 기관이죠, 기관. 그럼 이 기관의 대표주자가 HF공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발행기관이 투자자에게 뭘 발행했죠, 지금? 저당담보부증권을 발행했죠. 그럼 저당담보부증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이 떴네요. 1차 저당시장에 저당 차입자 갑이 이 모저당을 조기 상환했어요. 만기적 변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저당이 사라져 버렸나요? 이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발행기간은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하죠. 여기서 받은 이자를 가지고 지금 약속한 이자를 지불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미를 담보로 해서 지금 자식이 발행됐는데 지금 이 어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당담보증권에 극명한 하자가 발생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발행기간이 저당담보증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자기는 수입이 없는데 계속 약속한 이자를 지불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야,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나 다시 불러드릴래. 저당담보증권에 그 모저당이 조기상환 돼버리면 그 조기상환을 이유로 발행기관이 투자자에게 저당담보부증권의 회수를 요청하는 것, 얘를 뭐라고 한다? 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콜. 그러면 콜이 되는 순간 여기 리콜이라고 얘기 안 했죠? 왜냐하면 얘는 하자를 보수할래요? 보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러들여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명 종료입니다. 불려들여지면 얘는 수명이 종료되는 거예요. 인생 끝입니다. 얘는. 저당담보증권의 생이 마감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황당할까요? 황당합니다. 왜 황당하냐면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준다고 해서 얘 투자를 했더니 뜬금없이 조기 상환된 것을 이유로 해서 하자를 이유로 해서 얘를 불러들여서 끝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방어가 되는 게 좋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를 콜 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콜 방어가 되면 조기 상환이 되더라도 발행기관이 약속한 이자를 계속해서 지불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콜 방어가 여러분 저당담보부증권의 종류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 둘, 섞은 것 셋, 쪼갠 것 넷, 네 개가 있었는데 이 네 가지에 다 적용이 될까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까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죠. 기본은. 그러면 콜 방어는 몇 글자죠, 여러분? 세 글자죠.
그러면 세 글자짜리 두 개가 되겠네요. MBB, CMO. MPTS, MPTB는 네 글자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MPTB를 보시면 혼합형인 게 보이시나요? MPT 지분형, B 채권형 섞었죠 지금. 혼합형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저당담보부 증권의 내용을 한번 쫙 설명을 드려봤어요. 꼭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예전에 보실 때 PF 방식이라는 걸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F 방식에 의해서 어떤 쇼핑센터가 지어지고 있다, 개발되고 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PF 방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다는 얘기죠. 볼까요? 그래서 초과담보의 크기만 예외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 프로젝트 P, 파이낸싱은 F, 그래서 PF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사업이잖아요.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해서 파이낸싱, 자금을 조달하는 걸 PF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주 A가 있는데 이 사업주 A가 기발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나 떠올린 거예요. 1이라는 개발 사업입니다. 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발생시킬 개발 사업이에요. 사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 A가 신용불량자예요.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럼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래야 진행할 수가 없겠네요. 일반적인 금융을 제공받아서는. 왜냐하면 은행이 빌려주는 일반적인 기업 금융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신용도를 근간으로 하거나 이 사업주의 신용도가 근간이 되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들을 빌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이 그렇게 고수익이고 그렇게 크고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이 될 거라면 이 개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특수 목적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누구라 별도로? 이 사업주와 완전히 별도로 사실은 이 사업주가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 시행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형식상 얘를 완전히 구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주가 일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특수 목적회사 하나를 설립해서 이 특수 목적회사 명의로 이 일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주와 이 개발 사업, 일이라는 이 개발 사업의 분리를 확실하게 긋는 게 이 내용의 포인트예요. 절대로 자금이 섞이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사업주의 장부가 있을 것이고 이 개발 사업의 장부가 있겠죠. 그 장부는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통해 들어온 돈도 이 개발 사업 별도로 계좌를 운용해야 되는 거지 사업주가 마음대로 빼가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주와 분리시키는 게 포인트고, 그래야 일 개발 사업을 가지고 이 미래 수익이 크다는 걸 BCD 은행권을 찾아간 거예요. 투자자를. 그래서 이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설득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투자자들은 일 개발 사업을 믿고 돈 빌려주는 건데 이 개발 사업의 수익이 작으면 투자 안 해주겠죠. 설명하는데 고개가 갸우뚱 어쩌란 얘기야, 이렇다면 돈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다 듣겠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해소가 된답니다. 그러면 BCD가 일 개발 사업 얘기를 쫙 들어봤더니 당연히 누가 와서 설명했겠죠? 사업주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타당하다면 돈을 이제 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빌려서 개발 사업 진행해서 얘를 공급하겠죠. 그리하여 PF는 소비자 금융이 아니라 공급자 금융이에요. 이거 소비자 금융이라고 함정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온 거지 이 개발 회사의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지나면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줘야 되는 돈입니다. 부채금융의 조달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잘 진행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업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약속한 이자 지불하고 원금 상환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이 만약에 망했다라면 이제 이 BCD는 중간에 붕 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겠네요. 그래서 BCD가 누굴 찾아가냐면 야야야 A, 네가 실은 이 사업 진행한 거잖아. 나 너를 째일 거야. 그러면서 A에게 돈 달라고 소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통해서?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업은 형식상 뭐가 진행한 걸로 돼 있다? 1. 개발 사업 자체를 특수목적 회사가 별도로 진행한 게 돼 있죠. 사업주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소구할 수 없다, 비소구 금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 사업 자체 자산 범위 내에서는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업주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만약에 다른 사업이 망해도 그 사업주의 채권자들이 정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얘를 뜯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1 개발 사업에 진행할 때 PF 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안정된 사업의 진행이 가능해지겠네요. 사업주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 이 개발 사업이 망해도 사업주 쫄딱 망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진행되는 게 바로 PF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래 사업주의 신용이나 사업주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거라면 이 사업 망했을 때 사업주에게 달라고 하거나 담보 제공받은 부동산 처분함에 따라 자금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PF 방식에 의했기 때문에 이 자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네요. 개발 사업 자체에. 그러니까 감소하는 위험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겠네요. 그 말은 PF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만 진행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좀 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투자자는 분명히 감소하는 위험의 크기가 크니까 PF 방식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 위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많아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니까 이해관계인이 많아지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잘 조정이 되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이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들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거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개발 사업 진행에도 망해도 쫄딱 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진행을 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돈 분명히 빌려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의 이 돈이 사업주의 장부에는 기재되지 않네요.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에는 부채로 기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부 바깥에서 빌리는 돈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얘는 장부할 때 부자예요. 아까 마이너스 할 때 부자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해금융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사업주는 자신의 장부를 가지고 또 다른 돈을 빌리러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PF 방식에 의해서 자금이 융통되면 대출자 입장에서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걔는 X인 거죠. 지금 채무 수용 능력을 부의 금융 효과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건 누구다? 사업주인 거지. 사업주인 거지. 지금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분리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사업을 통해 들어온 돈을 그 계좌를 사업주 계좌와 섞어서 사용하거나 얘가 마음대로 뺏어 쓰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얘는 별도의 에스크로우 계정으로 위탁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해 줘야 됩니다. 그럼 그때 돈 들어오면 사업주가 먼저 이익으로 빼가면 될까요?
공사비 등 먼저 다 지불하고 그리고 이자 다 지불하고 남는 게 있을 때 사업주가 가져가겠네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는 게 있대요. 부동산 신디케이션 또는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개발업자가 있어요. 이 개발업자가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1이라는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자에게 설득을 해서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개발 사업에 능력될 테니까 봐봐. 딱 봐도 능력 있게 생겼잖아. 너는 나한테 돈을 대. 그래서 우리 공동으로 이 개발 사업 진행하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익이 있으면 너한테 네가 투자한 비율대로 나눠주고 나머지 내가 가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부동산 신디케이트입니다. 그러면 얘는 투자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거니까 얘는 지분금융이에요. 투자자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얘는 아예 자신의 돈으로 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BCD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은 거죠.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돈은 이제 이 개발 사업이 망하면 되찾을 수 없는 돈이네요.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쫙 받아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부동산 신디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소수의 고액 투자자가 아니라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지분 투자를 받았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때 돈을 모으는 방식은 사적으로 모집하면 사모 방식, 공개적으로 모으면 공모 방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 가지 방식에 의할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고. 개발업자는 능력을 댔고 투자자들은 돈을 댔죠.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망하면, 개발 사업이 망하면 돈을 댄 투자자는 자신의 돈만 포기하면 됩니다. 유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된 투자 범위 내에서. 개발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개발업자를 뭐라고도 하냐면 부동산 신디케이터라고도 해요. 그럼 자신의 명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얘는 무한 책임을 지겠죠.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때 얘가 뭐가 또 나오냐면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어요. 조인트 벤처. 그럼 조인트 벤처는 뭐랑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실은 부동산 신디케이션, 부동산 신디케이트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지분 투자 받아서 개발 사업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 조인트 벤처는 회사의 형태로 회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능력이 있다. 다른 돈 많은 회사로부터 자금을 끌어당겨서 지분 투자 받아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게 조인트 벤처인 거예요. 모험을 하되 같이 결합해서 해보자.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능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그럼 소수의 고액 투자자가 섞이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개발회사 A가 1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투자자를 모으는 거예요. 투자회사를. 그래서 얘는 지분 투자를 받는 겁니다. 이거 지분금융인지 부채금융인지 함정팔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정확하게 해두셔야 되는 거죠. BCD 투자자로부터 이제 자금을 받았어요. 돈을. 얘 지분 투자를 받은 겁니다. 그럼 이 1 개발 사업이 망하면 투자자들은, 투자회사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 돈 다시 토해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돈 다시 돌려줘 할 수 있는 게 망했을 때 걔는 채권 투자, 부채금융이고 내 돈 다시 토해내 할 수 없는 게 지분금융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소수의 기관 투자자가 되더라, 보통.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 간의 결합체, 이게 조인트 벤처가 되더라.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뭐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거밖에 안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 다음 조인트 벤처, 다들 다 지분금융인데 둘의 차이점은 얘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 조인트 벤처. 그럼 보실까요? 소수인가요? 조인트 벤처. 맞죠? 그래서 소수의 기관 투자자에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는 보실까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인가요? 맞죠? 다수의 투자자인 거죠. 다수.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이 내용 나오면 다신 틀리지 마세요.
이게 MM으로 우리가 공부할 다신 틀리지 말자예요.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은 것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인트 벤처는 소수죠, 소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되셨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론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사실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때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실 텐데, 주택연금은 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노후에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신 거죠. 그럼 생활자금이 없어요. 그럼 집은 갖고 있으니까 이제 생활자금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을 파셔야 될 거잖아요. 그럼 살아생전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자금을 써야 되면 노후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거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서 연금 받아 쓰세요. 그 다음 돌아가실 때 그 주택 넘기고 떠나세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택이 주는 연금이 주택연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TV를 보다 보면 최불암 선생님께서 광고 모델로 나와서 한참 나왔던 내용이 있고, 요즘 또다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광고예요. 보신 적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은퇴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몰고 굉장히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뭐 취미 생활도 하시고 굉장히 평화롭게 잘 지내요. 그러니까 그걸 의아스럽게 쳐다본 거죠. 도대체 뭐지? 수입이 어디서 발생해서? 그래서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용돈을 많이 드리냐? 그렇지도 않대요. 봤더니 주택연금을 받아 쓰고 계셨던 거죠. 이게 주택연금이에요. 그럼 주택연금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얘 연금액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보금자리론은, 모기지론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게 모기지론인데 주택이 없죠. 그래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 살 목돈을 빌려주고 그 주택에, 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연금은 주택이 있죠. 그리고 연금액을 받아 쓰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한꺼번에 갚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모기지론의 반대죠. 그래서 얘를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주택연금액이 얼마인지 연금액 계산할 때, 그 다음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에서 정부는 주택을 보금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뭔가 제공하는 개념이 있다, 정부가 주도하에 뭔가 주택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걔를 다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갚아나갈 금액을 쓸 때는, 구할 때는 뭐 곱했죠 여러분? 저당 상수. 그리고 영모기지론에서 연금액 계산할 때는 얘는 감채기금 계수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이건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외울 때는 영감 뭐 줘?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영감 뭐 줘?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모기지론은 감채기금 계수, 모기지론은 저당상수를 곱한다는 얘기죠. 이 내용 정도. 그래서 다른 내용들, 조금 더 들어가는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이론반 부분에서도 나중에 우리 시험을 보는 당일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유일하게 개론에서 있는 부분이어서 이 주택연금의 내용과 보금자리론의 내용은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기본적인 틀만, 골격만 정확히 잡아드릴 거예요. 되셨죠? 지금 이 정도만 우선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 금융론의 내용까지 봤네요. 10분 쉬고 그 뒤에 있는 부동산 이용의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10분 쉬세요. 그리고 또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 10분 쉽니다.